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그 시절, 깊고 깊은 상울짜기에 바람이 쉬어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부잣집이 아니라 대대로 신비한 기운을 지닌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이끼가 끼어 검푸른 빛을 띠었고, 굵은 대들보와 석가래는 긴 시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진 나무의 결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 집 뒤편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이 기와집에는 갓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 선재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는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다정하고 깊었습니다. 선재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선비였으며,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매사에 신중하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사랑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집안에는 며느리인 연화만이 짊어져야 할 무겁고도 은밀한 비밀스러운 임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집안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사당의 불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자리한 사당은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인 동시에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곳이라 전해졌습니다. 사당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등불의 색깔이 집안의 운명을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가문이 번창할 때는 등불이 맑고 따뜻한 황금빛을 띠지만, 집안에 부정이 타거나 큰 재앙이 닥칠 징조가 보이면 불꽃이 섬뜩한 자줏빛으로 변하여 사납게 일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이 등불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사당에 들러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혹여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불꽃의 색이 변할까봐 늘 마음을 졸였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당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오래된 향 냄새는 연화에게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심지를 돋우면 불꽃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금 차분한 황금빛으로 타올랐고, 그제야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상님들께 남편 선재의 안녕과 집안의 평화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선재는 아내 연화가 사당 일로 인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종종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바르고 서로를 아끼는데 어찌 조상님께서 노여워하시겠소. 그저 마음 편히 가지시오. 선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연화의 긴장된 마음을 봄눈 녹이듯 풀어주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까지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혹시라도 실수를 저질러 이 평화로운 가정에 금이 가게 할까봐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온통 사당의 불꽃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거세게 부는 밤이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마당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에서는 붉게 익은 홍시가 하나둘씩 떨어지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사당을 지키는 연화의 밤도 길어졌는데 그녀는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사당 쪽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병호에 대비했습니다. 선재가 서책을 읽다 잠이 들면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복도를 지나 사당으로 향하는 작은 문을 살며시 열어보곤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타오르는 사당의 불빛은 때로는 든든한 등대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무엇인가를 집어삼킬 듯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여 그녀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던 날, 연화는 사당에 기름을 채우러 갔다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한 기름을 붓고 심지를 정리했는데 불꽃이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일렁이며 순간적으로 붉은 기운을 내뿜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연화가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꽃은 다시 온화한 황금빛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섬뜩함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기름을 잘못 골랐나 싶어 기름 항아리를 다시 확인하고 심지 가위가 녹슬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으나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선재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평화로운 소리조차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될 거야. 내가 더 조심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모시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이닥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몸을 바쁘게 움직여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 항아리들을 윤이 나도록 닦고 부엌 아궁이에 재를 말끔히 치우며 그녀는 집안의 청결함이 곧 사당의 평온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선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분주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조급함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내려와 연화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를 빼앗아 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오? 얼굴색이 창백하니 잠시 앉아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구려. 선재의 자상한 배려의 연화는 겨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모과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보이는 앞산의 풍경은 더없이 평화로웠으나 연화의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흐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했습니다. 선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장터에 나가서 연화가 좋아하는 고운 비단실을 사오겠노라고 약속하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재네 집의 사당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그 집 며느리의 정성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두드리며 새색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집 기운이 더 환해진 것 같아 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개중에는 원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네 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는 노파의 말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노파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금기를 어긴 것은 아닌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질 무렵이 되어 선재가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약속대로 고운 비단실뿐만 아니라
연화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작은 옥비녀까지 품에 안고 왔습니다. 선재가 연화의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주며 거울을 비춰주자 연화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당의 불꽃도 자줏빛 재앙에 대한 전설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남편의 따뜻한 품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재는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연화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당에 들어선 연화는 다시금 긴장감에 휩싸여야 했는데 그것은 사당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사당 안에 머물다 간 것처럼 희미한 흙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발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냈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당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문고리에 걸린 쇠막대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혹시 쥐나 고양이가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사당은 틈새 하나 없이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그럴 리 만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사의 소리마저 잦아든 시각,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한 방울 맺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 여기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천 위로 번지는 모습이 마치 사당의 불꽃이 붉게 변하던 그 순간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재는 그런 연화의 손을 가져다가 지혈을 해주며 조심성이 없다며 타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원인이 오로지 사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조만간 나를 잡아 아내와 함께 절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에쇼쇼케이에 가까워졌고 산골 마을에 밤 기온은 더욱 뚝 떨어져 문 밖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름이 얼어 불이 잘 붙지 않을 수 있기에 연화는 기름병을 아랫목에 두어 따뜻하게 든 뒤 사당으로 가져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찬바람에 터서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사당 안의 불꽃은 그녀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하고 맑게 타올라 차가운 사당 내부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래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며칠 뒤 집안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편지의 겉봉에는 힘있는 필체로 수신인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선재의 먼 친척 고모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재가 편지를 뜯어 읽는 동안 연화는 옆에서 숨죽이며 내용을 기다렸는데 선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연화를 바라보며 고모님께서 우리 집에 며칠 묵으러 오시겠다는구나. 집안 어른이시니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시집올 때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고모님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고모님은 집안의 규율을 중시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기에 연화에게는 사당의 불꽃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손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재는 고모님이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다소 엄격해질 수 있음을 미리 일러주며 연화에게 너무 기죽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본능적으로 고모님의 방문이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님을 느꼈고 사당의 불꽃이 흔들리던 그 밤의 불길함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모님이 오시기 전에 집안을 더욱 완벽하게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손님이 오기로 한 날 아침,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며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짬을 내어 사당에 들러 불꽃을 살폈는데 다행히 불꽃은 여전히 평온한 황금빛을 유지하고 있어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고모님의 방문이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그리고 집안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가마꾼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위험 있는 가마 한 채가 선전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재와 연화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고 가마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고모님이었습니다. 고모님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집안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연화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반가움보다는 차가운 평가의 기색이 역력하여 연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고모님은 안채로 들어서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는데 마루의 윤기가 예전만 못하다느니 장독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하며 사사건건 지적을 시작했습니다. 선재는 웃으며 고모님의 말씀을 받아 넘겼지만 연화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모님은 짐을 풀기도 전에 사당 쪽을 바라보며 요새 사당 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세 사람이 들어와서 정성이 부족한 탓은 아니겠지?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일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고모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고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정성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법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테니 그리 알거라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저녁 상머리에서도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뿐이었습니다. 선재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고모님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연화는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하여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 연화는 사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고모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고 사당 문을 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당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불꽃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람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떨리는 마음 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사당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소리를 내며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경종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님이 오신 다음 날 아침 선재네 집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경쾌하게 시작되었을 아침이었지만 이날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도 숨을 죽인 듯 작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뒤 시집올 때 가져온 가장 점잖은 옥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양볼을 꼬집어 붉은 길을 돌게 했지만 눈동자 속에 서린 불안감마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를 수없이 되뇌며 안채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님은 이미 일어나 사랑채 마루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감시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녀 앞에는 따뜻한 찻상이 놓여 있었지만 찻잔의 김이 다 사라지도록 손도 대지 않은 채 마당 구석구석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문안 인사를 올리자 고모님은 고개만 까딱할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연화에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고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모님은 입을 열어 새벽바람이 찬데 사당 문단속은 제대로 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예, 고모님. 간밤에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리기에 더욱 꼼꼼히 살폈습니다. 불꽃도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모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로만 평안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옛말에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걸음이 된다고 했으니 네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며 정성을 쏟는지 내 지켜보마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화는 고모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나 그 이면에 자신을 향한 불신이 깔려있음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물러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 국자가 솥단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낼 때마다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고모님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너무 되다느니 국간이 너무 심심하다느니 하며 연화의 음식 솜씨를 타박했고 심지어는 숟가락을 놓는 위치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선재는 고모님, 연화가 고모님 입맛에 맞추려고 새벽부터 애를 썼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며 아내를 변호했지만 고모님은 애쓴다고 다 되는 거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존가집 며느리라면 결과로 보여줘야지 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연화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지만 남편의 난처한 입장을 생각하여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고모님은 연화를 앞세우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광에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며 쌀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장독대에 올라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장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님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사당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사당 안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발견될까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고모님은 사당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듯 하더니 기운이 탁하구나. 예전에는 이 근처에만 와도 맑은 향기가 났는데 지금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매일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 비가 조금 흩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변명하듯 말했지만 고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사당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연화도 황급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등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혀를 차며 심지가 너무 길어 그 으름이 생기지 않느냐. 기름도 탁한 것을 쓰는 모양이구나. 이러니 불꽃이 힘이 없고 흐리멍덩하지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가 보기에는 불꽃이 전혀 흐리지 않았지만 고모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사당 구석에 있는 기름 항아리를 열어보더니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건 최상급 참기름이 아니구나. 어디서 싸구려 기름을 구해다가 조상님 면전에 바치는 개냐? 고모님의 서슬 퍼런 추궁에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고모님. 장터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짜는 기름집에 웃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고모님은 내 혀와 코가 둔한 탓이겠지. 당장 기름을 다 바꿔라. 그리고 앞으로 사당 출입할 때는 목욕 제기하고 들어오는지 내 감시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제네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고모님의 위세와 며느리의 곤혹스러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선제네 고모님이 오셔서 난리가 났다지. 새색시가 살림을 얼마나 못하면 그 점잖은 분이 화를 내셨을까?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고모님이 너무 깐깐한 거지. 연화댁이 얼마나 착한데. 그래도 사당 기운이 탁하다는 말은 예사로 들을 게 아니야. 혹시 정말 무슨 병고가 생기려는 건 아닐까? 말은 말을 낳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화는 어느새 집안의 기운을 흐리는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오로지 집안일에만 몰두했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 남편과 시댁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선재는 연화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밤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오. 라고 위로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 들이운 먹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았습니다. 선재 또한 고모님께 정중하게 연화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지만 고모님은 이게 다 집안을 위한 일이다. 너는 남자라 집안 살림의 깊은 뜻을 모른다. 며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뒤뜰에서 마른 고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유모가 조용히 다가와 연화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유모는 선재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데려온 분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손을 감싸 쥐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고모님은 원래 의심이 많고 욕심이 있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야 합니다. 연화는 유모의 갑작스러운 위로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사당의 불꽃은 기름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의 마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아기씨의 마음이 맑고 바르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억지로 바람을 일으키려 한다면 그때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니까요. 유모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왠지 모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유모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유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 둔 그릇 선반이 갑자기 무너져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흙탕물에 엉망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고모님은 이 모든 것이 연화의 부주의 탓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다. 집안에 우환이 들 징조가 아니고 뭐겠느냐. 연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릇 선반이 무너질 이유가 없었고 빨래가 떨어진 것도 이상했지만 고모님의 서슬에 눌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사당 기름병이 깨진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분명 기름병을 안전한 곳에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가보니 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고 귀한 기름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님은 펄펄 뛰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기름을 함부로 다루다니 이건 조상님을 능멸하는 짓이다. 네가 정녕 이 집안을 망하게 작정한 개냐?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깨진 조각을 치웠고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선재는 깨진 기름병 조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병은 둥근 형태라 저절로 굴러떨어지기 힘들었고 바닥에 놓인 위치도 선반 가장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지 않고서야 떨어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선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누군가 연화를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꾸민 짓인가? 그는 고모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연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재는 연화에게 앞으로는 사당 열쇠를 당신이 직접 관리하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심지어 내게도 주지 마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선재의 말에 힘을 얻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모의 말처럼 누군가 억지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이 더욱 강해져야만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손가락을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금 사당 청소에 매진했습니다. 바닥에 기름 얼룩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어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지나가며 쯔쯔쯔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연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바람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사당 뒤편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선재네 집 지붕 위에 부엉이가 앉아 울었다더군. 흉조야, 흉조.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마을 날씨도 굳은 것 같아. 근거 없는 소문들은 연화의 귀를 막아도 파고들었고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연화는 외로움과 싸우며 밤마다 사당 불빛에 의지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시련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의 진심이 하늘에 닿게 해주세요. 어느 늦은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사당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연화가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니 누군가 사당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잽싸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두워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루엣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당 쪽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고리에 누군가 만진 듯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모님은 아침부터 연화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직접 사당 관리를 감독하겠다. 네가 미덥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다듬거라. 연화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집안 어른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병을 들고 고모님과 함께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님은 팔짱을 끼고 매서운 눈으로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연화가 기름을 붓는 동안 고모님은 좀 더 부어라, 그만 부어라 하며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연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지통 옆에 평소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종이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주우려 하자 고모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느냐? 딴짓하지 말고 심지나 똑바로 잘라라.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고
고모님은 잽싸게 다가와 발로 그 종이 봉투를 슬그머니 밟아 감추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고모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당과 관련된 불길한 일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사당의 불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타올랐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경고, 깨진 기름병, 밤중의 그림자, 그리고 고모님이 감춘 종이 봉투.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고모님을 모함한다는 오해를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일단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제삿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에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 밤 11시, 새벽 1시, 이 지났을 무렵 바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 연화는 홀로 깨어 사당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당의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이 순간적으로 파르르니 떨리더니 황금빛이어야 할 불꽃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보랏빛을 띄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니야, 분명 보랏빛이었어. 전설 속의 그 재앙, 자줏빛 불꽃의 전조가 드디어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목격했던 찰나의 자줏빛 섬광은 마치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그 잔상은 그녀의 망막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놓은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그녀는 다시 사당으로 달려가 등불을 확인했지만 불꽃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평온한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 아침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모님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연화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혀를 끌끌 찼는데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새색시 얼굴이 왜 저 모양이냐? 밤새 헛것이라도 본 개냐? 아니면 도둑고양이처럼 밤마실이라도 다녀온 개냐? 고모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선재는 아내의 안색을 살피며 어제 사당 문단속을 하느라 잠을 설친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으나 고모님은 집안의 며느리가 쉴 틈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녁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당에서 작은 기원제를 올릴 터이니 준비를 서둘러라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기원제라는 말에 연화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모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님은 요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도니 우리 집 사당의 불꽃이 얼마나 맑고 영험한지 보여주어 헛소문을 잠재워야겠다 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어젯밤처럼 불꽃이 다시 자줏빛으로 변한다면 그것도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연화는 변명의 여지 없이 집안을 망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유지들과 어르신들이 하나둘 선전해 집 사랑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안은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지만
그 분위기는 잔칫집이라기보다는 엄숙한 재판정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온 신경이 사당 쪽에 곤두서 있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사당에 접근하여 무슨 짓을 꾸미지는 않을까 감시하느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불안해하는 연화의 곁을 지키며 아기씨, 너무 걱정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진심은 통할 것입니다. 라고 다독였지만 그 위로조차 연화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고모님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채에 모인 손님들을 사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신성한 불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꽃이 맑으면 우리 마을에도 평화가 깃들 것이요. 탁하면 경계해야 할 일이니 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고모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당 문 앞에 모여 섰습니다. 선재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떨림을 진정시켜 주려 애썼지만 그의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당 문이 활짝 열리자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외롭게 그러나 꿋꿋하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불꽃을 바라보았고 불꽃은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고요한 황금빛을 띠고 있어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정말 맑고 고운 불빛이구려. 선재네, 집 기운이 여전히 성성하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고모님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지는 듯했으나 이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불꽃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잠시만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 불길이 약해진 것 같으니 심지를 좀 돋우어야겠습니다. 고모님은 미리 준비해둔 쇠젓가락을 들고 등잔 앞으로 다가가 심지를 건드렸습니다. 연화는 안 됩니다, 고모님 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참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이 심지를 톡톡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황금빛이었던 불꽃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검붉은 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불길 전체가 기괴하고 섬뜩한 자줏빛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과도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줏빛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사당 안을 음산한 보라색 빛으로 가득 채웠고 그 빛을 받은 조상님들의 위패마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보이는 듯했습니다. 고모님은 뒤로 넘어지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재앙이다. 전설 속에 그 자줏빛 재앙이 나타났다. 이건 집안에 부정이 탔다는 증거다. 고모님의 외침은 사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젯밤 보았던 그 색깔이었지만 이번에는 찰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에서는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피어올라 코를 찔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기름 타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마치 썩은 나무나 독초를 태우는 듯한 악취였습니다. 선재는 급히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모두 진정하십시오. 바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다 저 부정한 며느리 탓이다. 내가 오자마자 기운이 탁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조상님께서 노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다름없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연화에게 꽂혔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자줏빛 불꽃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원제는 엉망이 되어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선제네 집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고모님은 당장 저 불길한 것을 내쫓아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선언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제는 고모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매달렸지만 고모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제는 방으로 들어와 우는 아내를 품에 안아주었지만 그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항문을 닦은 선비로서 미신을 맹신하지는 않았지만 눈앞에서 본 자줏빛 불꽃의 잔상은 너무나 강렬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눈을 보고 말해 주시오. 정말 사당의 맹세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소? 선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불꽃은 누군가 만든 가짜입니다. 분명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짓입니다. 연화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선제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소. 내 당신을 믿으리다. 하지만 고모님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 있고 마을 사람들의 민심도 흉흉하니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구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똑똑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주위를 살피며 쟁반에 따뜻한 꿀물 2잔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아기씨, 목이나 좀 축이세요. 유모는 꿀물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당 근처를 치우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기씨도 느끼셨지요? 그 매캐한 냄새 말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모. 기름 냄새가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 약초를 태우는 냄새 같았습니다. 유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염색이를 도울 때 자초 지차오라는 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말려 가루를 내어 태우면 불꽃이 잠시 보라색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염색 장인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유모의 말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연화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자초가루, 연화의 머릿속에 지난번 고모님이 발로 밟아 감추었던 그 작은 종이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자초가루였을 것입니다. 고모님은 심지를 돋우는 척하며 그 가루를 몰래 심지에 묻혔거나 기름에 섞어 넣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방님, 범인은 고모님입니다. 고모님이 일부러 불꽃색을 바꾸어 저를 쫓아내려 하시는 겁니다. 선제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모든 정황이 고모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소. 고모님이 발뺌하시면 그만인 것을. 선제의 말에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지요. 고모님이 쓰신 쇠젓가락 그리고 사당 안 어딘가에 숨겨두셨을지도 모를 그 가루를 찾아내야 합니다. 선제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연화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쫓겨납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새색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 축시 새벽 1시 3시가 되었고 고모님의 방 불도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와 선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버선발로 조심스럽게 마루를 지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사당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여전히 그 매캐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자줏빛으로 타오르던 불꽃은 기름이 다 탔는지 꺼져가며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망을 보는 사이 연화는 등잔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받침대 밑, 향로 뒤, 심지어 바닥에 깔린 멍석 밑까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고모님이 서 계셨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등잔 뒤쪽 구석진 곳 위패가 놓인 단에 아주 좁은 틈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끄집어내 보니 그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한지 조각이었습니다. 한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검붉은 색을 띠는 고운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까 맡았던 그 매캐한 냄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선재가 다가와 그 가루를 확인하고는 탄식했습니다. 정말 고모님이 이런 짓을, 어찌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 며느리를 쫓아내겠다고 조상님 모시는 사당에 장난을 칠 수가 있단 말인가. 선재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모님이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다. 네가 가져다 둔 것 아니냐라고 잡아떼면 그만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등잔의 심지를 주목했습니다. 심지 끝부분은 검게 탔지만 기름에 잠겨있는 아래쪽 심지는 아직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기름 자체에 가루를 섞었다면 기름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올 것이고 심지 전체가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여분의 빈 병에 등잔의 기름을 조금 덜어 담고 심지도 조금 잘라 챙겼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구냐 하는 고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모님은 잠기가 밝아 작은 소리에도 깬 모양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사당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선재는 급히 연화를 사당 재단 뒤편에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등잔 앞에 의연하게 섰습니다. 사당 문이 벌컥 열리고 호롱불을 든 고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선재, 네가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개냐? 고모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당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선재는 태연하게 등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불이 꺼져가기에 기름을 좀 더 부을까 하고요. 고모님은 선재의 뒤쪽과 구석진 곳을 유심히 살폈지만 어둠 속에 숨은 연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도 좋지만 내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니 일찍 들어가 자거라. 그리고 저 불길한 불꽃은 아예 꺼버리는 게 낫겠다 라며 고모님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고모님이 사라지자 선재와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확보한 증거물들을 보며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재는 내일 아침 고모님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당신을 내치려 하실 거요. 그때 우리가 나서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단순히 가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가루가 불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문중 어른들과 친척들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연화를 쫓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데려올 수 있는 날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고모님과 문중 어른들이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다들 보셨다시피 이 집 며느리가 들어온 후 사당에 자줏빛 불꽃이 타오르는 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조상님이 노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이니 가문의 안위를 위해 이 아이를 출가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고모님의 서슬 퍼런 선언에 문중 어른들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자줏빛 불은 멸문의 징조지. 분위기는 완전히 고모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찾아낸 증거물이 든 작은 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하인들에게 어서 저 아이를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려는 순간 선재가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와 고모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아내를 내쫓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재의 우렁찬 목소리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고모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확인은 어젯밤에 다 하지 않았느냐? 더 볼 것이 무엇이 있다고 소란이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재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불꽃이 정말 조상님의 노여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계인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선재의 말에 고모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계라니, 네가 지금 이 고모를 의심하는 개냐? 고모님은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지만 선재는 침착하게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품에서 작은 화로와 평범한 기름,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가루가 든 종이를 꺼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연화는 떨리지 않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지금부터 이 평범한 기름에 이 가루를 섞어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불꽃색이 변한다면 그것은 조상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장난일 것입니다. 연화는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붉고 따뜻한 일반적인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종이에 싼 가루를 아주 조금 덜어 불꽃 위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화르륵 소리와 함께 불꽃이 순식간에 시퍼런 자줏빛으로 변하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악! 저 냄새! 어제 사당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문중 어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화는 고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 가루는 염색에 쓰는 자초 가루입니다. 어젯밤 사당의 위패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화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자줏빛 불꽃과 그 매캐한 냄새가 사랑채 마당을 가득 채우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연화를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어젯밤 사당에서 보았던 그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색깔과 똑같았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인 대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줏빛 연기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굴이 사색이 된 고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상님을 욕되게 했다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고모님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는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자줏빛 불꽃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불빛이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모님은 쥐어짜든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변명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고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어찌하여 사당에 이런 부정한 가루를 두셨습니까?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을 이용하여 저를 쫓아내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화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고모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선제가 앞으로 나서며 대부님과 문중 어른들을 향해 정중히 읍소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이것은 초자연적인 재앙이나 조상님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조작일 뿐입니다. 제 아내 연화는 그동안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사당을 모셨으며 집안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한 이 사람의 명예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선제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저런 우리가 깜빡 속을 뻔했구먼. 새색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동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모님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저 천한 것보다 훨씬 좋은 집안의 규수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며느리를 드리는 게 뭐가 나쁘냐. 네가 데려온 저 아이는 너무 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 못 된다. 고모님의 갑작스러운 자백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문을 위한 충전기였다고 강변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뒤틀린 욕망과 아집만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부님은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가문을 위한다는 핑계로 조상님의 신성한 사당을 더럽히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다니.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욕심이 우리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대부님의 섯을 퍼런 꾸지람에 고모님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당에 장난을 치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고모님의 위세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고모님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고모님을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 고모님은 더 이상 집안의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고모님을 이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선제의 말은 단호했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선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려 했으나 선제는 냉정하게 몸을 돌려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아내뿐임을 천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문중 어른들의 따가운 눈총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한 채 황급히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비단 옷감과 보석함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나왔고 며칠 전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던 가마는 이제 도망치듯 떠나는 죄인의 호송차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모님은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마꾼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자 고모님의 모습은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졌고 그제야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칙칙한 먹구름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고모님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로움이자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었습니다. 선재는 연화의 손을 잡고 미안하오. 내 덕이 부족하여 당신에게 이런 고초를 겪게 했구려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그 모습은 마치 비 온 뒤에 굳어진 땅처럼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와 선재는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여전히 고모님이 남긴 자초가루의 매캐한 냄새와 불순한 기운이 남아 있었기에 이를 깨끗이 씻어내고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연화는 깨끗한 물과 새 걸레를 준비했고 선재는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러나 손발이 척척 맞는 움직임으로 사당 구석구석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묻은 보이지 않는 얼룩까지 닦아내려는 듯 그들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꼼꼼했습니다. 연화는 등잔을 꺼내어 남은 기름을 모두 비워버리고 뜨거운 물로 등잔 속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재는 그을린 심지를 모두 잘라내고 새하얀 목화솜으로 만든 새 심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가장 맑고 깨끗한 참기름을 등잔 가득 채웠습니다. 맑은 기름이 찰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의 찌꺼기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연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사당 안은 예전의 청정함을 되찾았습니다. 퀴퀴한 냄새 대신 은은한 나무 향기와 맑은 기름 냄새가 공간을 채웠고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선재가 부싯돌을 쳐서 새 불씨를 만들었고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그 불씨를 심지에 옮겨 붙였습니다. 시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흔들림 없이 곧고 맑은 황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자줏빛의 불길함은 찾아볼 수 없는 더없이 순수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불빛 아래 나란히 절을 올리며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당 문을 닫고 나오자 마당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까의 소동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듯 집에서 가져온 소박한 선물들을 마루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새색시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이건 우리 집 암탉이 갓 낳은 달걀이야. 이건 가을 무로 담근 깍두기일세. 입맛 없을 때 먹게. 사람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과에 연화에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잘 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재네 집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지 못했던 연화는 유모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궁이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가마솥을 데웠고 밥 끓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텃밭에서 갓 뽑아온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고 고모님이 오신다고 준비해두었던 조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도마 소리와 국 끓는 소리는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인들도 활기찬 목소리로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선재와 연화는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모님이 계실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먹었던 밥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재는 연화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소. 많이 드시오. 라고 말했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모가 깎아온 달콤한 배를 먹으며 두 사람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무섭거나 불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 소리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몰고 멀리 떠나가는 소리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재는 문득 생각난 듯 서재에서 붓과 종이를 가져와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부인, 우리 이번 일을 계기로 가훈을 하나 새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소? 진심은 불을 이긴다라는 뜻으로 말이오. 연화는 남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하며 먹을 갈았습니다. 한편 하인들은 사랑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까 A씨가 그 가루를 불에 던질 때 봤어? 불꽃이 확 변하는데 내가 다 소름이 돋더라니까. 그래도 도련님이 딱 나서서 고모님을 내치실 때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삽살개도 편안하게 마당에 누워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재와 연화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습관처럼 사당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빛 불빛이 창호지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이 내려와 앉은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밤새 잠을 설치며 불꽃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며 선재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장터에 나가서 고모님 방에 걸어둘 새 병풍을 하나 사는 게 어떨까요? 비록 쫓겨나셨지만 그 방을 비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 듯해서요. 선재는 아내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 고우니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소. 고모님이 쓰시던 방은 이제 손님 방으로 깨끗하게 꾸며서 지나가는 과객이나 어려운 이웃이 쉬어갈 수 있게 합시다. 연화는 남편의 생각에 찬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며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둥지를 찾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사당의 불꽃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밤새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고모님이 일으킨 파라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금 견고한 성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잠결에 선재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팥죽을 쑤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오해를 완전히 풀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 선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들고 웃으며 반겨주는 이웃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다음 날 아침, 선젠의 기와집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궁전처럼 신비롭고 평화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검은 기와 위에는 탐스러운 목화솜 같은 눈이 두툼하게 쌓여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마당에 심어진 앙상한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나 어제까지의 삭막했던 풍경을 동화 속 세상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는데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너무나 눈부시고 포근하여 한동안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안도감과 행복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으나 선재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고, 문 밖에서는 눈을 치우는 사그락 하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부엌 아궁이에는 이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생각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과 나눌 팥죽을 쑤기 위해 유모가 부지런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팥죽은 예로부터 집안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잡귀를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고모님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소동으로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유모 곁으로 다가가 불린 쌀을 넣어 옹심이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빚어지는 새하얀 옹심이 속에 연화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이 하나씩 담겼고, 솥 안에서 폭폭거리며 끓어오르는 팥죽 소리는 마치 집안의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선재가 부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의 코끝과 양볼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 일어났소.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바깥 출입할 때 조심해야겠소. 팥죽 냄새가 대문 밖까지 진동을 하니 지나가던 까치도 배가 고파 내려오겠구려. 선재의 너스레에 연화와 유모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재는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의 볼에 묻은 하얀 쌀가루를 다정하게 털어주며, 오늘 팥죽을 마을 어르신들께 돌릴 때 나도 함께 가리다. 무거운 짐을 당신 혼자 들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연화의 가슴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훈훈해졌습니다. 팥죽이 완성되자 연화는 넉넉한 항아리에 죽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씩을 곁들여 소반에 올렸습니다. 선재와 연화는 하인들을 앞세우고 마을 어귀로 나섰는데, 하얀 눈길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들고 가는 행렬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마을에서 제일 연로하신 노파의 집이었습니다. 노파는 어제 사당 앞에서 연화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팥죽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새색시, 늙은이가 주책맞게 헛소문을 믿어서 미안하이. 이렇게 귀한 팥죽까지 챙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연화는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 지난 일은 다 잊으시고 이 뜨끈한 죽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나세요. 라고 살갑게 위로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팥죽을 나누는 동안 연화와 선재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축복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선재 부부의 넉넉한 인심과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재네 집은 며느리를 정말 잘 들였어. 그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렇게 마음까지 쓰니 앞으로 그 집안은 불처럼 일어날 거야. 사람들의 덕담은 겨울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눈길 위로 햇살이 비쳐 반짝거렸고 그 길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길처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재는 고모님이 머물렀던 사랑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이 남기고 간 물건들은 이미 하인들이 챙겨서 보냈기에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고모님의 깐깐하고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선재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 한구석에 숯과 소금을 놓아 나쁜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와 상의한 대로 그 방을 손님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 방은 이제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요. 과객이든 길을 잃은 사람이든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둡시다. 선재의 말에 연화는 고운 소미불을 가져다 놓으며 방 안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장소가 이제는 나눔과 베풀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연화는 다시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사당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나 감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기름을 채워둔 덕분인지 사당 안은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잔의 불꽃은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황금빛 불빛은 마치 조상님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손길로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보충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상님, 이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아셨지요. 앞으로도 이 불꽃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집안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재와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화로 위에는 군밤과 고구마가 익어가며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이불과 따뜻한 온돌 덕분에 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선재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호호 불어 식힌 다음 연화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당신이 팥죽을 쑤느라 고생했는데 밤이라도 내가 까주어야지. 연화는 밤을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연화는 화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당의 불꽃이 자줏빛으로 변한다고 해서 정말로 운명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불꽃의 색깔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저주나 모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소, 당신의 말이 100번 옳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자줏빛 불꽃도 우리를 태울 수 없을 것이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두 사람의 대화는 도란도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봄에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먼 훗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손을 잡고 밤을 까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큰 시련을 겪고 난 뒤라 그런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모가 잠시 들러 따뜻한 모과차를 내오며 두 분이 너무 다정하셔서 문 밖의 눈도 다 녹겠습니다. 라고 농을 던지고 나갔고 방 안에는 다시금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어느새 자정, 지정이 지나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졌지만 선전의 사당의 불빛만은
여전히 꼿꼿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이자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며 그 불빛 아래에서 선재와 연화의 사랑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전설 속의 자줏빛 재앙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그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는 괴담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거짓을 이기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재는 책을 덮고 연화에게 잠자리에 들 것을 권했습니다. 밤이 많이 깊었소. 내일도 맑은 날이 될 터이니 이제 그만 눈을 붙입시다. 연화는 남편의 말에 따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이 몸을 감싸오고 등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전해지자 순식간에 노곤한 잠기운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잠결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당의 불꽃은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깨어 집안을 지킬 것이기에 그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이 등잔불을 끄자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과 눈빛이 섞여 들어와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습니다. 선재는 잠든 연화의 평온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소, 나의 부인. 그리고 사랑하오.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밤 공기에 스며들어 연화의 꿈속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집 밖의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고요하고 산짐승들도 잠을 청하는 깊은 겨울밤. 선재네 기와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날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눈이 하얗게 내린 밤 따뜻한 온기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자줏빛 불꽃의 시련을 넘어선 선재와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사당의 황금빛 불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연화와 선재가 누렸던 그 따뜻하고 평온한 잠자리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자줏빛 불안 대신 황금빛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눈부신 햇살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